굳이 안 끼워놔도 되는데 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위치에서 못하러 매수를 해요. 위가 꽉 막혀 있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일단은 AI 쪽으로 재료가 계속 나야지 된다고 봐요. 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네이버 카카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나 그런 종목하고 다를 바 없죠. 이 종목도 2021년 이 종목은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고점을 가장 먼저 찍었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투자자를 속썩이는, 왜냐면 다른 대형주들은 아까 삼성 SDI도 아마 2021년 중반쯤에 찍어갖고 한 1년 반 됐네요 했는데 얘는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고점을 2021년 2월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치게 만든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량주는 우리한테 수익 주는 게 우량주다. 불량주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손실을 주는 게 불량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명확합니다. 2년 동안 불량주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타 유튜브 채널 가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질문이 꼭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질문하세요. 저는 늘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2,000 종목이 넘는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의 대안 중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개인 투자자가 아닌 펀드 매니저들이 본다면 삼성전자의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왜? 시총 300조니까. 시총이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를 포트에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조짜리, 10조짜리, 100조짜리 펀드를 운영한다면 삼성전자를 언제 편입할지, 언제 물량을 줄일지, 언제 물량을 더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왜? 삼성전자는 반드시 현재 포트에 있을 것이고, 포트에 있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또는 추가 매입을 해야 되나? 그게 늘 하루의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인가요? 아닐 텐데. 또는 펀드 매니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신가요? 아닐 텐데. 그냥 일반 투자자잖아요, 우리.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 그럼 우리 일반 투자자는 사실은 분산 투자 기법상으로 본다면 종목 한 3개, 5개, 7개, 8개 사야 돼요. 그럼 1억으로 했을 때 5개만 사도 2천만 원씩 5종목 사면 돼요. 과연 2천만 원씩 5종목 사는데 삼성전자가 꼭 끼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꼭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굳이 안 끼워놔도 되는데 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를 굳이 끼워놔야 될까라는 생각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년이나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불량 주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미리 얘기를 했죠. 수익 주는 기업이 우량 기업, 손실 주는 기업이 불량 기업. 그럼 삼성전자 2년이나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준 불량 기업인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왜? 만약에 2년 전 2021년 연초에 사서 물렸다면 언제 팔지 고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2년 동안 안 팔았는데 굳이. 또는 새롭게 매수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위치에서 못하러 매수를 해요. 위가 꽉 막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2,000 종목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2,000 종목의 재무제표와 재료와 차트를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을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우리는 1억으로 할 때 5종목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 그 5종목에는 절대 삼성전자가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하고 들어가도 별로 좋은 효과가 나올 시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사실 포트폴리오는 업종으로 먼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으로 한 5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치면 업종. 나는 자율주행 업종 하나 사고 싶어. 또는 나는 전기차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나는 반도체를 하나 사고 싶어 해서 그러면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를 살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굳이 삼성전자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반도체 관련주 전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반도체 관련주 전체 중에 어떤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면 되냐?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쪽 또는 요즘엔 그게 더 특화돼서 AI 반도체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 쪽으로 종목들을 검색하다 보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올걸요? 그럼 그 10개에서 15개 중에서 뭘 보면 돼요? 재무제표를 보면 되잖아요.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펀은 그렇게 높지 않은지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안이 있다. 어떤 대안? 반도체 소부장 똘똘한 100%
매출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인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사업부도 있고 모바일 사업부도 있잖아요. 그들의 성장성보다 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메모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모리 시대가 아니고 비메모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AI 자율주행 로봇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했을 땐 비메모리 관련 매출이 100% 나오는 그런 AI 또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을 찾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있는 종목이다. 펀드 매니저에겐 대안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에겐 무조건 대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대안이 약간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대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소부장을 찾으면 돼서 과연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인데 예를 들어 네이버가 1등이고 뭐 다음 카카오가 2등이라고 쳤을 때 3등 플랫폼, 4등 플랫폼이 계속 있어갖고 시총 2천억짜리 플랫폼 기업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맞죠.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달쯤에 고점을 찍었고요. 삼성 SDI는 2021년 중순 여름쯤에 고점 찍었는데 얘는 2021년 얘도 여름쯤이네요. 7월. 삼성 SDI하고 비슷하게. 삼성전자보다 6개월 정도 더 갔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2021년 6월 비슷하죠. 자, 그러면 고점을 찍고서 낙폭이 굉장히 커서 지금은 낙폭이 큰 상태의 메리트가 있는 것.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종목이나 낙폭이 많이 컸으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인가? 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일단은 AI 쪽으로 재료가 계속 나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엔비디아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MS랑 구글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는 거죠. 특히 구글은 검색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챗GPT가 결국은 검색 시장에서 그거를 응용하고 AI하고 접목시킨 소프트웨어라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뭐 낙폭 과대 차트가 좋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비슷하니까 차트에 굳이 할 필요 없이 또는 재무제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게 재무제표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은 미국에서의 기술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가장 강력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급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비대면 쪽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비대면 성장주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게 있고 그러면 지금 떨어졌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리 상승 시기였기 때문이고 금리 상승, 금리 인상 시기에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건 올라갔던 이유도 재무제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재무제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올라갔을 때 이유도 미국에서도 기술 성장주 라인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였고 제로금리 시대였으니까 떨어졌던 시기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떨어졌던 거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성장주가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게 경제학적 이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요즘 최근 좋아지고 있고 챗GPT 열풍에서 구글과 MS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킨다면 일단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0.25 두 번이나 세 번 남았으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는 못 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 그 다음으로는 그럼 성장 동력은 뭔데? 재무제표 이 정도잖아. 에서 미국의 구글 상승세랑 좀 엮여서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추이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청사진이라도 발표를 해야 돼요. 청사진. 어떤 청사진?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 기업도 챗GPT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할 거야. 라는. 근데 이미 하고는 있어요. 이미 그런 청사진 발표는 검색 찾아보시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또 별개의 이야기니까 계속 리포트도 확인하시고 기사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무사님은 올해 주식시장 좀 전망이랑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한 행동 뭐라고 보시나요? 거래소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래소 지수를 500일로 보겠습니다. 500일.
올해라고 길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주식은 내가 하루를 예상할 때는 오늘 하루만 보면 되고 1년을 예상할 때 1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길게 보기 위해서 한 1, 2년 전까지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아까 대부분의 대형주가 고점을 찍었던 2021년 여름에 지수도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수 대비도 못한 움직임을 보인 건가요? 대형주가 여름에 고점을 찍었는데 삼성전자 1월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삼성전자는 불량 주식이었다. 그러면 이 고점을 찍은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여름 이후부터 횡보를 보세요. 제가 기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여기 찍었습니다. 8월에 저점을 찍었죠. 이 저점이 전저점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차트상 이 전저점이 언제쯤 깨졌냐면 쭉 보면 한 달 보름 있다가 깨졌습니다. 그죠? 요 저점은 다시 이제 9월 말에 형성이 됐겠죠? 9월 말에 형성된 이 저점. 이 저점은 언제 깼는지 봤더니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또 깨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저점, 11월 말 저점은 또 언제 깼나 봤더니 한 달, 2달 정도 되면서 또 깨지고 급락을 해요. 요게 이제 작년에 3번의 급락으로 유명하죠. 1월에 급락, 6월에 급락, 9월에 급락, 그 1월 급락이요.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죠. 그럼 이 저점이 또 언제 깨지냐? 한 달, 여기서 지켰어요. 2달, 3달 좀 지나서 깨집니다. 그죠? 3달 좀 지나서 깨진 이 저점이 또 한 달 만에 우수수수수수 떨어져요. 여기서 차트 공부 하나만 하면 전저점이 깨질 땐 급락이 나온다. 전고점이 뚫릴 땐 급등이 나온다. 기억하세요. 전저점 깨질 때마다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년 6월 말의 저점이 언제 깨지냐? 한 달, 2달, 3달 만에 우수수 또 급락이 나옵니다. 요게 작년 9월 말의 저점이에요. 자, 작년 9월까지 전저점은 얼마 만에 깨졌나요? 한 달 또는 2달 또는 3달 만에 깨졌죠. 그럼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다면 2-3달 안에 깨졌어야 돼. 자, 그런데 9월 말 이후에 한 달, 2달, 3달이 위기였어요. 그래서 요 3달 1월 초에 깨질 뻔했는데 안 깨졌어요. 자, 전저점이 깨지고 안 깨지고는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쌍바닥 패턴이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은 전저점을 안 깨야지 패턴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까지 급락이 계속 나왔던 이유는 전저점을 깨니까 쌍바닥이 안 나오니까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전저점을 지켰어. 그게 3달째였죠. 1월, 2월, 지금 5달째죠. 5달 동안 전저점을 지켰죠. 작년까지는 한두 달 또는 길어야 3달도 못 버텼는데 지금 5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우수수수 무슨 3일 만에 전저점을 깨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있는데. 그잖아요. 전저점은 213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지수가 2400이니까 하루 이틀에 막 300포인트씩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옆으로 간다면 6개월, 7개월이 지나버리죠. 그 얘기는 뭘까요? 전저점을 안 깨면 더 이상 바닥을 안 깬다는 얘기고, 바닥을 안 깨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아, 저 때가 바닥이었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투자하는 심리. 그 심리는 누구의 심리예요? 우리들의 심리. 우리들의 심리는 언제 편안해져요? 하락장이 끝났구나. 하락장은 언제 끝나요? 전저점을 안 깼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전저점을 5개월이나 안 깨고 있다. 그리고 높이가 2130과 2400은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안 깰 것 같아. 그러면 적어도 6개월도 확보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땐 저 작년에 9월 말이 전저점이다.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바닥은 찍었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이미 차트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생겼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갈수록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위치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무조건 좋은 장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3달에 한 번씩 전저점을 깼지만 벌써 5개월이나 지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무조건 좋은 장. 자, 그 다음 그러면 올해의 가장 유념해야 될 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락장과 상승장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봤는데 박스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박스가 가장 길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만으로 6개월 동안이죠. 지금 딱 봐도 이게 얼마나 큰 박스장인지 알겠죠. 정말 제한된 범위. 요때의 범위가 어디였냐면 아래로는 한 1800, 위로는 한 2200이었어요. 1800에서 2200은 제일 저점 1800에서 2200이 400포인트니까 저점 대비 고점이 20%를 조금 넘는 그게 얼마나 좁은 공간이냐면 그 이후에 박스가 깨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20% 훨씬 넘게 올랐고요.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또 20%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요 코로나 바닥에서 고점이 150%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한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7년간의 박스권이 얼마나 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쌍바닥 패턴이 확인이 된다면 마음 편한 투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장이 막 오르거나 막 떨어지고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년, 2년, 3년 동안 상하단을 뚫지 않는 박스장이 사실 7년은 너무나 길었지만 한 1, 2년은 그런 박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박스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가 생길까요? 일단 박스는 저점을 안 깨는 게 박스니까 2130을 안 깰 것이고 고점으로는 뭐 요 정도 선? 왜냐면 이게 길게 봐서 여기 이평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2600선? 그러면은 2150에서 2600? 요 정도의 박스가 앞으로 1, 2년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뭘 제일 주의해야 되냐? 좁게 말씀드릴게요. 좁게 보고. 요게 지금 1월 말에서 2월까지 차트예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박스죠? 박스입니다. 박스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즉 일희일비하지 마라. 일희일비. 여기서 보세요. 올라갔다고 좋아하면 단기 꼭지, 내려갔다고 쫄면 단기 저점,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를 2, 3일에 한 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좀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와 이제 진짜 장 좋아지구나, 또는 조금만 장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라고 하는데 큰일도 안 나고 좋아지지도 않는 박스가 몇 개월 이상 계속 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의 포인트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하지만 작년보단 좋다. 왜? 5개월이나 전저점을 안 깼으니까. 작년에는 사실 투자하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한두 달 만에 전저점을 깨고 폭락 나오고 전저점 깨고 폭락 나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짧게 보면 명확하죠? 박스를 너무 잘 지키고 있고 며칠 오르다가 며칠 떨어지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상승 하락 행보 중에서 하락은 좀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고 행보거나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고 막 2천도 깬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증시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 질문하셔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일단 아마도 경제위기가, 그런 말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경제위기가 올해 온다고 했다면 맞춘 거예요, 그분은. 주가가 내년에 떨어진다는 틀리지만 경제위기가 내년에 와는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왜? 경제위기가 오기 6개월 전, 1년 전에 바닥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작년 9월이 바닥이었다면 너무 잘 맞춘 거죠. 경제위기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9월에 주가 바닥을 찍었으니까. 주가 바닥은 경제 바닥의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9월에 찍은 주가 저점 바닥이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경제 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런 말 되게 많았어요. 상저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상저란 얘기면 어찌 보면 이미 틀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측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누가 어떤 예측을 했던 이미 뭐 지난 얘기니까 사실 해석의 여지도 없지만 제가 덧붙여서 해석을 드린 건 여러분들에게 시장 지수, 주가는 경제에 항상 선행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해라면 주가 바닥은 작년이 맞다. 그럼 올해 경제 위기가 오니까 작년 9월에 바닥을 친 거죠. 이건 어떻게 논리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지금 상승장의 고점 또는 하락장의 시작을 요 2021년 6월 말로 봤을 때 그러면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당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이래, 내년부터는 금리 올린대. 이해하셨어요? 내년부터 금리 올리고 내년부터 긴축조정인데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언제부터 해요? 그로부터 정확히 한 8개월 전쯤일 거예요. 왜냐? 긴축재정이나 금리 인상은 2022년 2월인가 3월이었거든요. 2022년 2월인가 3월부터 그 전에인 6월이면 딱 7, 8개월 전이죠. 7, 8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7, 8개월 동안 떨어진 이유는 우리는 미리 야,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라고 예상을 하고 판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의 바닥은 뭔가 예상을 한 거예요. 뭐를? 올해의 경제 위기를 언제쯤부터? 6개월 또는 8개월 전부터? 그러면은 올해 한 6월? 그때가 경제 바닥이면 작년에 바닥을 친 게 맞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저점을 안 깰 확률이 없죠. 만약에 작년 9월에 저점을 깬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파바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3, 4월쯤 찍을 거예요. 4월이나 5월쯤에 2100을 깨야 되는데 그러면 4월, 5월, 6월에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뭘까요? 올해가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내년이 경제 위기라는 얘기죠. 그럴 확률은 있어요. 내년에 경제 위기다? 그러면 뭐 5월, 6월에 바닥을 찍어야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에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 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날짜가 언제냐면 비둘기파적으로 그래도 금리를 빨리 완화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가 올해 연말이고요. 매파적 관점으로 아직 멀었어라고 그 아직 멀었어가 내년 1, 2월이에요. 몇 달 차이, 한두 달 차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난 이후가 경제 위기일 리는 없잖아요. 금리 인하는 내년 1, 2월이면 되는데 근데 6, 7월에 바닥을 찍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점을 찍었던 2021년 6월 말과 금리 인상을 했던 2022년 2월과 그리고 지금 9월과 금리 인상의 정점이 올해 한 3월 정도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연말이나 내년 연초라고 했을 때 이거 사실 앞뒤는 안 맞아요. 앞으로 저점을 깬다면 어찌 보면은 지금보다 물가가 더 안 떨어지고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금리 인하는 내년 연말이나 내년 하반기에 한다면 올해 저점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예상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